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위험과 그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줄무늬의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되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대로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하는, 지금 이대로 가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도에 영국에서 이 기후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위에 올라가 갖고 저런 현수막을 펼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제 출근을 해갖고 오늘의 그러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출근을 못 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저 지하철 저 위에서는 바로 미래의 생존을 걱정을 하면서 저런 현수막을 펼쳤고, 이 아래쪽에서는 바로 이제 오늘의 삶, 이런 삶을 갖다가 지속하기 위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충돌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와 현재의 이러한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이 우리의 현실 속에 더욱더 이제 가까이 오는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1962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울산 이 공업단지를 갖다가 처음 만들었고, 당시 그 박정희 의장이 가서 치사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치사문의 이제 내용인데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우리가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되었구나, 가슴이 벅찼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야, 저게 내 폐로 들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분노를 느끼고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화석연료를 태워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뭐 20만 년, 3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긴 기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를 보냈을까?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1만 년 전 이 바로 빙기, 추웠을 때입니다. 추웠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는 이 기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커요. 기온의 변동의 폭이 크다? 이건 뭘 의미를 하냐?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이러한 빙기 때에는 한 10배 이상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 이제 태풍입니다. 태풍이 하나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해 이제 벼세우기를 해갖고 겨우겨우 한번 추수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매년 10개의 태풍이 들어온다? 누가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 빙기 때, 빙기라고 해갖고 빙하가 다 지구를 둘러싼 게 아닙니다. 가장 빙하가 확장이 되었을 때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를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까지는 아무리 빙기라 해도 빙하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기 다 생태계 그대로 있었고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농업을 못했냐?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조건에서 씨앗을 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바로 구석기 시대의 생존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구가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년 전에 오늘날에 이러한 기후 조건이 됐습니다. 자, 따뜻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기온이 안정적인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기후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태풍을 하나 얻어 맞는다 해도 이 씨앗에서 배갈이 열릴 텐데 60알, 70알 정도는 내가 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바로 농업이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업을 했으니까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강하구에는 이러한 농업 생산량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바로 거기에서 이러한 문명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바로 오늘날에 이제 문명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이러한 기후 조건이 있어야만이 바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 세상을 갖다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만드는 물질들, 뭐 콘크리트, 자갈, 골재, 뭐 벽돌, 아스팔트, 금속,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1900년도에는 전체 생물 총량 크기의 3% 정도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었었는데, 여기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식물, 동물, 뭐 곰팡이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의미를 해요. 2000년도가 되니까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정도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바로 생물 총량을 갖다 돌파를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씩 매년 성장을 한다? 그러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다? 자, 그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만큼 더 자원과 에너지를 빼써야 되고요.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갖다 쌓아둬야지 우리가 경제 규모를 그렇게 2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물 실험실에서 이러한 배양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한 마리가 2마리로 증식을 합니다.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를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한다라고 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이 지구상에서 증식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배양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한번 채우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배양 접시를 이 미생물이 꽉 채우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지구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을 갖다 지금 돌파를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이러한 무한한 세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게 돼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바로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오늘날의 지구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가 왜 일어나느냐? 이 태양이 이제 지구를 항상 이렇게 비칩니다. 엄청나게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이 햇빛 에너지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이제 태워갖고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놨는데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가려고 하는 열을 갖다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잡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습니다. 19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30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원래 우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 여기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륙권 전체가 지금 이 온실가스에 의해 갖고 뜨끈뜨끈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 15km 저 위쪽을 가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이 공기층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이 열이 성층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래쪽에서 대륙권에서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열을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이 위쪽으로 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지금 공기가 지금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평균적으로다가 이 지상 기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높였냐? 1도를 높였어요, 사람이. 1도. 이거 참 별거 아니죠. 지금 뭐 북쪽에 있는 나라들 가면 그 추워도 잘 살고 있고, 저 남쪽에 있는 나라 가도 우리 뭐 선풍기 있고 뭐 에어컨 있으면 다 살만한데 1도, 2도 이것이 왜 문명까지 붕괴가 된다? 이러한 위험을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난 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켰는데 자연 스스로도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후변화 속도는 1000년에 1도가 변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1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빙기 때 왜 농업을 못했냐. 이게 변화의 폭이 크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10배나 빠른 이러한 이제 속도 때문에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다가 약 250개 정도의 이런 날씨에 의한 이런 재난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매년 800개 이상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전보다 자그마치 3배 이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고작 온도는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날씨는 3배 이상이 지금 되었고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이게 증가를 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만약 이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내어둔다라고 하면 바로 농업까지 붕괴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후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인류는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정말 온갖 자연 재난, 뭐 전쟁, 감염병, 뭐 최근 들어와서 금융 위기까지 뭐 위기란 위기는 다 겪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거 극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극복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의 모든 그러한 위험들은 바로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위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후 위험은 바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농업이 가능했던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문명을 탄생했는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기후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설설설설 지금 우리가 지난 1만 년 동안의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저 계곡 속에 이제 빠지게 돼버릴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빙하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빙하가 녹게 되면 거기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이 빙하에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가열을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빙하를 더 녹이고 그럼 더욱더 커다란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서 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을 높이는 것이죠. 바로 지구는 자기 증폭적으로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기 카나다나 그다음에 저 시베리아 저 북쪽에 가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동토지대는 수십만 년 동안 식물이 꽝꽝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또 가열이 일어나서 녹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이 나오고 또 온도를 높이고 또 동토지대가 높고 이 동토지대의 이 탄소의 양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토지대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니 많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가 바로 기후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2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뢰처럼 여기저기에 지구 스스로가 기후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들이 다 멸종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지구 스스로 생명을 대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일으키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지구 스스로가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리려고 하는 이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 스스로가 변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을 건설해왔던 안정적인 이러한 기후 조건을 우리가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 대응의 최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이제 유한한 세상이에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더 이상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적으로 지금 빼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오염먼지, 그 다음 그 쓰레기를 갖다 쌓아두고 있어요. 지구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지 한쪽은 계속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결코 자연의 법칙에 의해 갖고 이것은 반드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붕괴 시점이 이제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우리는 사회를 나와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결국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겨내질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우리는 경쟁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갖다가 지금 붕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 우리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경제 목표를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 환경도 부수고 우리의 그 공동체도 부셔가면서 이렇게 내달려온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지금까지는 목표였었는데 바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수단의 역할, 단 한 번도 인류가 살아보지 않았던 바로 그 조건을 갖다가 완전히 담대하게 전환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세상,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맨 앞에 그러한 줄무늬 그림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1750년 처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우리 인류가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가 이제 배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쭉 상승을 해왔었는데, 자, 2100년까지는 보게 되면 미래 기후는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바로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 기후가 결정된다.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맨 지금 위쪽에 있는 거는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경제 성장에 정말 미쳐갖고 그렇게 온실가스를 무한히 배출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금세기 말에 5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은 각 나라들이 각자 도생, 우리나라만 잘 사면 돼, 우리 지역만 잘 사면 돼, 온 세상이 각자 도생으로 뛰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한 4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과정이 하나 있고 맨 아래쪽에 1.5도, 2도를 막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 세상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되고 그 기후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래 기후라고 하는 이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바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류는 과거에 바로 이러한 위험들 속에서 더욱더 새로운 그러한 세상을 향한 역동성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명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과거의 역사가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의 장항석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에 여름이 올 때마다 굉장히 무서우셨죠. 그 정도로 덥고 막 지구가 펄펄 끓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더워진 걸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메인 대학교의 기후변화연구소가 공개한 그 2018년 7월 19일 날의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 빨간 부분이 이제 더위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더운 저 부분이고요. 특히 이때 7월은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데스밸리라고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고 기온을 기록을 갱신했는데 52.7도까지 치솟았고, 유럽의 노르웨이, 비교적 그 시원한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33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의사가 기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후나 환경은 질병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WHO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감염병이 4.7%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오르면 빙하에 갇혀있던 고대 세균들이 깨어나서 이제 녹아서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껏 인간이 벌여왔던 일들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환경 변화는 어떤 질병으로 이어졌을까? 그럼 반대로 질병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환경과 질병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의학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인간이 진화에 나오던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진화한 첫 번째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걷는 거, 도구를 쓰는 거, 어떤 것일까요?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나무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했던 유인원 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강한 무기도 없고 체력도 약하고 방어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밀림에 있는 나무 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약한 인류들에겐 굉장히 안락한 보금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밀림 속이 습하고 더구나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그쪽은 기해감염 생물이라든지 균들이 살기에도 또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던 우리 조상 되는 인류들은 굉장히 많은 질환에 시달렸고 감염에 시달려서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영장류 중에 한 갈래가 그 질환을 피해서 나무에서 내려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인류가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상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나무에 남은 그 우리 동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제 침팬치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개체들의 이 종족들의 환경은 어떨까요? 인간하고 침팬치는 참 가깝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DNA 코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겨우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700만 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나무에서 내려오는 별거 아닌 이 장면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만 초원은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비해서 쾌적하고 그다음에 초원에 널리 펼쳐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초기 인류들에겐 물반 고기반에 그냥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인류가 그 초원 지역을 떠나서 멀리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데를 왜 떠났을까요? 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이렇습니다. 초원에 굉장히 많았던 동물들을 인류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소나 양같이 이제 발굽이 있는 동물들을 유제류라고 하는데 그 유제류를 다 잡아먹고 나니까
그 유제류를 그 피를 빨아먹고 살던 째째파리라고 하는 그 곤충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독한 질병 하나가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그게 수면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낯선 질병이죠. 트리파노소마라고 째째파리에 기생하는 그 원생 동물입니다. 그런데 얘가 온갖 기관으로 다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면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식이 혼란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다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말은 수면병이니까 이제 간단해 보이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그 질병을 피해서 살아남으려니까 초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가 기원했던 지역이 이제 사바나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 국가들에서는 이 째째파리에 의한 수면병이 지금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가 망쳐놨던 환경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이제 초원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진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집단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처럼 스스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결국은 떠돌이 생활을 접고 정착하면서 이제 농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벌이게 되는데 숲을 다 태워서 화전을 만들어서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원시적인 아이디어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죠. 재까지 포함된 비옥한 농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숲을 태운 결과는 굉장히 무섭고 참혹했습니다. 새로운 천적이 나타났어요. 말라리아라는 질병의 습격을 받은 건데 화전하고 말라리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화전을 하게 되면 우선 숲이 없어지죠. 넓은 공지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물고 있는 웅덩이 같은 게 생기면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죠. 아노팔레스라고 하는 그 모기가 쉽게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째째파리가 그랬듯이 동물 대신 인간의 피를 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라리아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말하자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서 인간들은 굉장히 그 이후에도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을 갖다 대고 하잖아요. 그걸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디스토마 발생하죠. 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또 굉장히 사람 간의 전염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을 일궈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이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질병이 이제 보통 어떤 그 경과를 겪게 되냐면 처음에 굉장히 위력적인 질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독성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거의 없는 소아들이나 걸리는 소아 전염병으로 전락해 버려요. 그 지역에서나 유행하는 풍토병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면은 한참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문명이 꽤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명 간에 아주 급격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존재하던 약화된 그런 질병들이 이제 무서운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항해 시대에 피해를 입었던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 대륙에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큰 역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생물학적 다양성도 이제 떨어지고 가축하던 동물도 뭐 지금 알고 있는 라마나 알파카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도 거의 없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유럽인들이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1519년에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즈는 아즈텍 제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대제국을 정복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코르테즈군은 600명 정도였다고 해요. 뭐 말도 뭐 얼마 안 되고 총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있는데 그 아즈텍 제국은 전성기 2,500만이 넘었던 대제국입니다. 근데 어떻게 2년 만에 이걸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총이 있었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스페인군이 가지고 간 또 다른 침략자, 천년두라는 무시무시한 침략자에 의해서 괴멸된 게 맞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그때쯤에는 유럽인들이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역병을 거치고 뭐 천년두뿐만 아니라 뭐
패스트 뭐 이런 걸 모두 다 겪어서 생태학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전혀 달랐죠. 마치 신생아들처럼 면역 상태가 굉장히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병에 의해서 속수무책 당하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복하게 됐는데 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창궐하게 됐는데 특히 천년두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잉카 제국까지 번져 들어가서 잉카 제국을 피사로가 점령을 했다고 돼 있죠. 근데 피사로는 거의 이제 말 타고 걸어 들어가시 점령을 했다. 정말 손쉽게 점령을 했다고요. 이미 괴멸되어 버린 거죠. 한 1600년 경이 되자 중앙 아메리카죠. 그 지역의 인구가 아즈텍만 해도 2500만이라고 했었는데 전체를 합쳐도 250만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이렇게 문명을 무너뜨리는 이런 괴멸적인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환경과 질병 그리고 인간 모든 걸 다 종합된 게 이제 문명의 발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근대가 되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2차 산업혁명 당시의 사진입니다. 산업 발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기계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뭔가 개선이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부는 점점 더 증가했겠지만 이때 굉장히 무서운 질병 하나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백색 패스트라고 불리는 결핵의 창궐이 일어났습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에요. 역사적인 문헌을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물은 인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거는 결핵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말이 있을 정도고 선사시대 유골, 미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병인데 왜 또 하필이면 산업혁명 시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 전에 발생했던 결핵과 그 산업혁명 시기에 발생한 결핵은 조금 그 패턴이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 감염 환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수용소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반 시설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거기다가 공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되죠. 그다음에 중금속뿐만 아니라 매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결핵이 꽝 하고 터집니다.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사실은 19세기의 죽음의 팬데믹이 결핵에 의해서 비롯됐습니다. WHO가 194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이제 팬데믹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19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때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그리고 일했던 환경을 생각을 하면 이때는 성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노동 현장에 투입됐어요. 혹사당하고 영양 상태도 최악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에 의해서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물질들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금속 오염, 뭐 진폐증, 규폐증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5세 그리고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5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목숨은 얼마나 위협받았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도 환경과 질병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상호간 작용을 해왔다는 거죠. 현대 질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현대 역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결핍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였어요. 현대는 오히려 과잉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뇌신경계통의 질환, 콜레스테롤이 높아 생기는 뭐 이런 병들 소위 말하는 만성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험해지죠. 자, 물론 거기서 또 여전히 중금속 문제, 미세먼지 같은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같은 질병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현대 질병 중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암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맨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암에 의한 사망 원인인데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인데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암이란 질환도 증가한 게 아닐까?
자, 과연 암은 이렇게 환경이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일까? 독일의 TL 대학의 토마스 보슈 교수팀이 히드라를 연구했어요. 암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왼편에 보이는 날씬하게 보이는 저게 이제 정상적인 히드라인데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저 뚱뚱한 히드라를 발견한 겁니다. 뚱뚱한 히드라의 몸에는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는 히드라 몸통에서 발견한 악성 종양은 암입니다. 악성 종양이 인간의 몸에 생긴 암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암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원시 생물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거의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부터는 암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오래됐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암의 원인은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공해, 환경호르몬, 만성염증, 스트레스 모든 게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결정적인 것 하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암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열거하면서 그거에서 생기는 암들에 대해서 표시한 건데요.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산화질소, 라돈, 벤젠 이런 1급 발암물질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도 속속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6.25 당시의 사진입니다. 아이들 머리에다가 DDT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나 벼룩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DDT를 써서 이걸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전한 살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군이 비행기를 써서 한 지역을 전체를 공중에서 도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사능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이제 갑상선암을 다루는 의사입니다. 갑상선암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사능 노출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됐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누출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노출된 지역에 있었던 아이들이 몇십 년 뒤에는 몇십 배 이상의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장에서 나온 거나 살충제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암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발병 원인 중에 제일 지독한 거는 바로 담배였습니다. 우리 옆에 바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른 동물들에서 암이 안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암이 안 생긴다, 소는 암이 없대더라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요. 청정한 지역에 살면 암이 안 생긴다. 걔네들은 청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암은 오래 살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평균 수명이 30세고요. 40세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에 암이 없었던 것 같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암이 생기기도 전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난임과 불임이 생기고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계, 신경계 질환이 생기고 오존층이 파괴된 피부암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혹은 산업발전 희생됐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위험인자로 우리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마치 이제 독이 가득한 호수를 헤엄치듯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맞았죠. 근데 사실은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한 지역에 미지의 병이 토착화된 질병으로 있다가 전 세계적인 창궐의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미지의 질환의 창궐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HO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팬데믹상을 맞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죠.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같이 인수공통의 감염병이 발생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미지의 질환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만 생각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 옆에 있는 환경, 동물들 다 포함한 하나의 환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원 헬스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WHO 같은 세계기구는 저는 생각에 질병들을 전 세계적인 질병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병이 숨어 있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마치 이제 거대한 도서관, 슈퍼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질환이 나타났을 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나 뭐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할까요? 우리가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암울하게 살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인류가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일,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사실을 연구하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이 해나가야 될 임무라고 저는 믿습니다.